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하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거 후한의 시조 광무제 때 송홍이란 대신이 황제에게 한 말로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어려울 때 고락을 함께한 아내는 집에서 내쫓으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에게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남의 경사에는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애사엔 빈주머니로 가는 안이 있더라도 옆에 가서 함께 가서 울어주라고요. 그게 평생 함께 가는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야 내 곁에 사람들이 꼬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귀한 인연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들어 두어야 한단 말이겠죠. 전 요즘 아빠가 해주신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이 격언이 아주 가슴 깊이 새겨지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은 이 사연에서 누군가는 이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어려움과 고락에 처한 아내인 전 집에서 내쫓기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격언이 괜히 격언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얄팍한 인연을 걸러낼 수 있었으니 힘들 때 함께한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한자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딸에게 논어며 맹자며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귀에 피가 나도록 가르친 저희 아빠의 직업, 교수시냐고요? 아니요. 노가다판에서 벽돌 나르시던 노가다꾼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평생에 한이 맺혀 계신 분이었죠. 아빠 손을 만져보면 이게 손바닥인지 벽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딱딱하고 거칠거칠한 것이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정도죠. 제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아빠는 이렇게 벽돌만 나르고 시멘트만 나르다가 나이도 40이 되기 전에 온몸에 연골이 다 나가서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고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아빠를 써주는 곳이라곤 그런 위험천만한 노가다판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를 만나고 엄마가 뱃속에 절 품기 전에 제 위에 언니가 한 명 있었대요.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 전날까지 엄마가 먹고 싶다고 했었던 갯찜 하나를 제대로 사주지 못했던 게 너무나 한이 돼서 그때 결심을 하셨대요.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하고요. 그때 저희 아빠랑 노가다판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동료 두 분과 함께 지금의 회사 전신을 차리게 되신 거고요. 아빠, 지금 회사 차린 얘기만 몇 번째야? 내가 나중에 아빠 자서전도 대신 집필할 수 있겠어. 이 다음에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중간에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너희 엄마가 너 임신한 몸으로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장을 먹여 살렸다고. 그래 임마,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하당.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선 안 되며 어렸을 때 고락을 함께한 아내는 집에서 내쫓으면 안 된다. 외웠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나중에 남편이랑 결혼하면 까딱 망할 뻔했을 때 아르바이트로 집안 일으켜 세우던가 해야지. 엄마는 그때 공덕으로 지금까지 전업주부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는데 왜 딸인 난 이렇게 산업전선에서 고생을 시키냐 이거야. 그거야 임마, 너도 아빠처럼 이렇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아빠 자식이라고 안 그래도 회사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뭐 배운 게 있다고 입사하자마자 대리를 달 거야, 과장을 달 거야. 하여튼 회사에서 열심히 배워. 너랑 같이 들어온 사람들 다 괜찮고 대단한 사람들이더구만. 이왕이면 다 같이 정규직 전환되면 좋겠어서 그래. 그때 아빠와 함께 회사를 차린 동료분들이 지금 회사에 모두 다 남아 계시진 않지만 그분들과 함께 꾸준히 회사를 일궈오셨고 또 수많은 직원들을 키우고 내보내셨고 그 사이에 몇 번이나 회사가 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아빠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것처럼 직원분들과 엄마의 노고가 있었기에 회사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
결국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아빤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이름난 회사 중에 하나의 대표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죠. 뭐 정석적인 코스를 밟아가지고 회사를 승계받은 다른 기업들의 대표와 달리 정말 노가다판에서 흙바닥에 굴러가면서 올라오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누구보다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를 늘 강조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쪽 업계가 워낙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빠처럼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회사를 아버지로부터 또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면서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 소위 말해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 멤버들과 결탁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던 곳이니까요. 그런 곳에서 흙수저 같은 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빠 회사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기를 쓰고 아빠가 졸업을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아빠 회사가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에요. 땅값도 싸고 나름대로 여기서 털을 잘 잡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빠는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여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쌓아왔던 능력과 노하우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차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회사에 좀 오래 남아있다 싶으면 너도 네 회사 차려서 나가야지 않겠냐면서 그렇게 등을 떠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여기 남아서 회사에 보탬이 되겠다는 사람한테도 내가 창업을 하는데 보탬이 좀 될 테니까 나가서 더 큰 물에서 놀라면서 그렇게 내보낸 사람들이 지금은 서울이며 경기며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회사를 차리고 자기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아직도 매년 명절이며 스승의 날이 되면 여기저기서 들어온 선물 상자들 때문에 저희 집이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뭐 저희 아빠가 잊지 못할 인생의 소중한 은사님이라나 뭐라나요. 아빠가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치고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아빠 학벌이 낮고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 처음 차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빠 알파벳도 못 읽을 정도였거든요. 국민학교 졸업에다가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일을 하면서 배워왔으니 생계를 책임지고 회사를 꾸리고 하느라 바빠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학비가 모자라서 공부를 못한다,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공부를 시키고 저희 아빠 회사에 아직도 직원들이 대학원을 간다 하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비용을 전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런 아빠의 헬리콥터 기질은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공부면 공부,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게 좀 슬프고 웃긴 얘기긴 한데요. 제 친구들이 나중에 해준 얘긴데 저희 집이 엄청 가난한 줄 알았다잖아요. 가방도 떨어질 때까지 쓰고 뭐 용돈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적으니까 항상 아껴 쓰고 그 적은 용돈도 가계부까지 써가면서 쪼개고 쪼개면서 쓰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몇 년 후에 학교 앞에 제 이름으로 동문회에 장학금을 기부한다는 현수막에 걸려있는 걸 보고 다들 뜨악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무슨 TV에 나오는 폐주 줍는 할머니냐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장학 기부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나중에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만 사실 저희 아빠가 땡땡 기업 대표님이다 하고 밝혔을 때 진짜로 믿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뻥도 정도껏 치라면서요. 그 정도로 여유롭지만 여유로운 티를 내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뭐 그런 짜잘하고 쓸데없는 절대 돈을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꼭 돈을 써야 할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큼직하게 써라. 아직도 그래서 매해 졸업한 모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연 쓸 때 자랑하지 언제 자랑하냐 싶어서 넌지시 끼워봅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해이해지는 법이라고 그게 저희 아빠의 인생 철학이거든요. 대학 다니면서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서 일을 하는 저를 보고 친구들이 혀를 내둘렀죠. 넌 뭐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냐고요. 대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하면 잠은 언제 자냐는 거냐면서요.
다른 금수저들 보면 대학도 대충 다니고 유학 간다는 핑계로 해외에 나가서 거의 놀다 들어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냐고. 그러니까 금수저 설이 뻥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그러는 거죠. 넌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너희 아빠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뭐 아빠 몰래 빚이라도 진 거야? 무슨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지 말고 놀러 가자, 응? 너 혹시 우리 아빠 만나게 되면 우리 아빠 앞에서 절대 그 얘기하지 말아라. 한 3시간짜리 설교감이니까. 우리 집에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모두야. 학비도 내가 직접 벌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면 대졸로 살 생각 꿈도 꾸지 말라신다. 아빠 회사 뭐 아무나 들어가는 동네 구멍가게냐고. 회사 들어오고 싶으면 성적도 제대로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제대로 경쟁하라고 하시잖아. 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아빠 회사 입사 지원서 넣는 게 제일 싫어. 다른 회사 쓰고 싶은데 경쟁 업체 써봐. 우리 아빠 또 난리 난다. 그런 성격의 아빠인데 딸이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꼴을 봐주실 리가 있겠어요. 입사 지원에 성적 제한은 없지 않냐고 아무리 우겨봐도 딸내미 전영은 성적 제한이 있다면서 대학교 성적 제대로 안 맞으면 아빠 회사에 입사 지원서 넣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회사 들어갈 생각은 또 그것도 꿈도 꾸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아빠는 뭐 자기 딸이 꿈도 꾸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냐고. 투정을 부리긴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아빠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건 저였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아빠를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아빠 자서전, 아니 위인전은 내가 집필하겠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아빠 밑에서 아빠 딸이 아닌 직원으로서 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른 생각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은근히 또 뿌듯해하면서 밖에 나가선 딸 자랑 엄청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다른 인턴들이랑 공정하게 사실은 저한테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경쟁을 했고 당당하게 정규직 전환으로 아빠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의 입맛에 딱 맞춘 완벽한 딸내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빠가 살아가면서 가장 실패 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자식을 길러낸 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전 저희 아빠의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낙하산 소리를 듣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던 건 아빠가 아닌 저였으니까요. 괜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기 싫어서라도 남들보다 3배, 4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눈치였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저는 욕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 직원이 대표 딸이래. 뭐 그러면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했던 직원들도 제 급을 보면서 다 같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대체 어떤 대표님이 자기 딸을 낙하산으로 넣으면서 대리도 과장도 아니고 사원으로 넣느냐면서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주쳐도 아빠랑 저랑 아는 척도 안 하고 쌩하니 지나가 버리는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공은 공, 사는 사, 철저하게 구분하는 칼 같은 모습에 이미 직원들 다 아는데 그냥 두 분이서 좀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되냐고 보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 죽을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한 가장 의외의 선택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낙하산이라면 딱 질색이었던 저와 아빠가 선택한 유일한 낙하산이 바로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처음부터 쥐고 태어난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때 저는 연애요? 연애가 뭐예요? 일에 푹 빠져 살고 있으니 연애도 쥐뿔 관심도 없고 괜찮은 선자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먼저 아빠한테 그랬어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왕이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아빠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죠. 아빠가 딸 결혼까지 회사에 이용하는 그런 못된 사람으로 보이냐고요. 아빠가 아니라 내가 욕심나서 그래. 우리 회사랑 꾸준히 거래했던 회사들 다들 튼튼하고 좋은 곳들일 거고 그런 집안 사람들이라면 아빠가 나 잘 길러냈던 것처럼 좋은 사람들일 게 분명하잖아.
보장된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뭐가 나쁜 생각인가 싶어서. 이왕이면 멀리 보고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 그런 뜻이야. 나도 아빠만큼 이 회사가 중요하니까 아빠가 잘 읽어놓은 거 나도 잘 지키고 싶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빠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 있죠.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빠만큼이나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얘기에 그랬는 건진 몰라도 어지간히 감동을 받으신 눈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혼기가 차고 나선 들어오는 선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 만나봤었습니다. 뭐 사랑 없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철없는 생각보단 조금 더 열린 마음이었거든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일 거다 하는 거요. 솔직히 그 중에서 남편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면서도 저랑 제일 안 맞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행사에서 얼굴을 보고 같이 자라긴 했었지만 선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명함을 내밀고 보니까 저는 사원, 남편은 본부장, 명함을 보고 제 첫마디가 그랬어요.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다고요. 난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사람을 까내리냐? 금수저들 출발선은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해. 너희 아버지가 좀 독특하신 거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왔던 사이라 그런지 남편이 유학을 가 있는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난 건데도 어제 본 사이처럼 익숙하고 반가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이라는 골치 아픈 일도 꽤 괜찮지 않을까. 그 수많은 선자리를 나가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결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당시의 시댁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있던 가장 큰 협력 업체 중 하나이기도 했었고요. 시아버지는 굳이 따지자면 저희 아버지랑은 정반대이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노가다판에서 흙먼지 날려가면서 그야말로 진짜 바닥의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이라면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그 옛날에도 외동아들로 자라 대학까지 다 졸업하시고 집안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아 또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신 금수저 중에 금수저시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제가 결혼할 당시에 주변 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집안이 결혼으로 묶일 수가 있냐면서 신기해하는 눈치기도 했고요. 이게 재벌로 따지자면 완전히 인수합병이라 다름없는 얘기지. 두 사람이 결혼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겠어. 회사도 엄청 바빠지겠고. 애들이 자기끼리 좋다고 해서 하는 결혼인데 저희야 그냥 부모 입장에서 잘 밀어주기만 하면 그만인걸요.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던 일 잘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도 마냥 웃지 못할 불편한 상황들이 종종 생기기도 했었어요. 물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중에 회사를 생각했을 때 남편과의 결혼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긴 했었지만 그걸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이 결혼으로 바라는 것이 꽤나 많으신 눈치였고요. 시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회사의 규모를 훌쩍 성장시키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희 결혼식 할 때 주례사 누구한테 맡길 생각이냐? 내가 지난번에 국회의원이랑 안 그래도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까 자기도 뭔가 하나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애들 주례사는 그쪽에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 줄이라도 하나 잡아놔야 나중에 회사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될 거고. 국회의원이랑 애들이랑 무슨 연고가 있다고요? 이미 주례사는 저희 딸 은사님이 해주시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굳이 정치권이랑 얽혀서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뭐 나중에 따로 식사 대접은 제가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쩜 이렇게 안 맞아도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중간에 껴있는 저만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아빠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면 시아버지께서도 뭐라고 더 추진해보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도 민망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 아빠에게 넌지시 맞춰드릴 수 있는 건 좀 맞춰드리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해도 한 번 저렇게 하기 시작하면 해줘야 될 게 끝도 없다면서 아빠 말 들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은근히 자존심 상하시는 게 뻔히 보여서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결국 시아버지가 요구했던 주례사며 축사며 화환들이며 결혼식에 있었던 불필요한 허례허식들이 아버지의 묵살에 의해서 많이 제외가 됐고, 그렇게 아빠의 바람대로 소소하고 적당선에서 결혼식이 어찌저찌 잘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 번도 저희 아빠 앞에서 대놓고 티를 내신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다 수긍을 하고는 계시는구나 싶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가니 술을 어느 정도 드신 시아버지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워낙 꼿꼿한 거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원래 이 업계라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법이거든. 싫은 사람들이랑 같이 얽히기도 해야 하고, 가끔은 내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도 챙겨주고 해야 나중에 그 사람들 덕도 보고 하는 법인데, 그렇게 대쪽같이 굴었다가 나중에 한 방에 팍 꺾이고 그런 법이다. 나중에 회사 물려받아도 너희 아버지 같은 고집으로 그렇게 했다간 큰 코 다치는 날 올 거야.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 대체 그런 성미로 어떻게 여태 안 망하고 회사가 버티고 살아남았는지. 아버지,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듣는데 말씀 좀 조심하셔줘.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냐? 배움이 깊어도 내가 곱절은 더 깊은데 매번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들어가지고는 무슨 발전이 있겠냐 이 말이야. 회사가 작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넌 어쨌든 시집 왔으니 우리 식구다. 며느리가 그런 거야.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아버지 면전에 대고 지금 우리 아빠한테 자격지심 있으신 거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아빠한테 직접 가서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냐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때는 입 꾹 다물고 괜히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죠. 신혼 때부터 벌써 이런 소리 나오면 앞으로 어쩌자는 거냐고. 당신이 저런 소리 안 나오게 아버님께 말씀 잘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자존심이 좀 상하셨던 모양이셔. 옛날 분들이 원래 그렇잖아. 대표로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된다는 소리 못 들어보셔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주라. 오늘은 기분 좋다고 술도 많이 드셨고 평소에 저러시는 분도 아니고. 자격지심,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딱 4글자로 표현하면 자격지심이란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전 두 분의 그 깊은 역사와 세월을 모르고 있었으니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올라온 아버지가 훨씬 더 크고 튼튼한 회사를 가지고 있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자격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좋은 회사 두 곳 만났으니까 더 좋은 곳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저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두 집안이 만난 것으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1년에 뭐 몇 번이나 되겠어요. 결혼시키고 나면 서로 명절에 선물이나 주고받는 정도? 결혼한 두 사람이 친정과 시댁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지만 저희는 가운데 일이라는 것이 엮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와 시아버지 모두 모시고 온 가족이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두 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분이 제대로 날을 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날 역시 회사 일 때문에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아빠께서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기색이시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조용히 여쭤봤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 놓으시더라고요. 요즘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자재 영업 다니면서 뭐 저희 회사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다른 현역 업체에서 왜 이쪽 업체만 챙기고 드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아무래도 영업부 쪽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사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섭하지요. 다른 사이도 아니고 사돈 사이인데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저희가 회사 이름 팔아가지고 자재 영업 다니는 줄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쪽에서 되는 만큼만 그쪽에서도 챙겨달라. 그게 뭐 어려운 얘기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그 정도 챙겨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식구 챙기는 거야 어렵지 않아도 공과사는 구분해야죠. 한 번은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무리 저희가 결혼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저희가 사돈 지간인 걸 다 알고는 있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호칭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식탁 위에 주먹이 하얘질 정도로 꽉 쥐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먼저 일어나겠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뒤이어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저희 회사 이름을 팔아가면서 다른 회사들에게 저희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자재 수량을 뻥튀기 하고 우리 쪽에서 이만큼 챙겨주고 있으니 그쪽에서도 이만큼 챙겨줘야 하지 않냐. 자기가 어디랑 사돈지간인지 알고 있지 않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게요. 아직 정황뿐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 쪽에다 납품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넌지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주의를 한번 주어야겠다 싶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식사 자리에서 너무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아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죠. 저도 집에 돌아가면 남편한테 다시 한번 주의를 줄 테니까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심시키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듣는 귀도 많은 자리에서 꼭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망신을 주셔야 속이 시원하시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같은 식구 됐으니까 그 정도 챙겨주시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당신도 거기서 장인어른 좀 말려주지. 거기서 괜히 우리 아버지만 우스운 꼴 됐잖아. 나가고 나서 쪽팔린다고 난리를 치는 거 말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뭐?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그래? 도움받고 싶으면 회사에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결혼했다고 내 회사가 네 회사 되고 네 회사가 내 회사 되고 그래? 회사 이름 팔아가지고 다리 놔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닌다면서 우리 아빠가 그 정도로 정중하게 얘기하고 끝낸 걸 다행인 줄 알아야지. 당신 지금 나한테 사과해야 맞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는지 타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가 막혀서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길래 회사 통해서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우리 회사 이름 팔아가지고 다른 회사들한테 자리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돌아다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도 거기까진 미처 몰랐던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진 몰라도 본인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지 않냐면서 괜히 소문 가지고 장인어른이 생사람 잡는 거 아니냐고 슬쩍 발을 빼버리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두 분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저희 아빠와의 소통을 끊어버리셨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때 일이 어지간히 기분이 상하신 건지 업무적으로 볼 일이 있을 때도 남편을 대신 보내 처리하게 하고 불편한 티를 계속해서 내오셨어요. 아빠께서도 일을 떠나 사돈과의 사이를 본인이 틀어지게 하신 것 같아 마음이 영 불편하셨는지 절 시켜서 자리를 따로 마련해봐라 하셨지만 중간에서 며느리인 저만 깨질 뿐이었죠. 수준 차이 안 나는 회사랑 뭐 대화하실 거리가 있으시다고 만나 뵙기까지 하신다고. 앞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원 통해 하시라고 그러셔라. 너희 아버지 좋아하시는 공적으로. 하지만 아빠와 저도 마냥 시아버지 기분을 풀어드리는데 매달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 더 큰일이 생겼거든요. 한동안 건설업계에 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건설업체들이 연거푸 줄도산을 하게 되고 저희같이 하청을 받는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그야말로 온 회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죠.
일단 당장 직원들에게 나가야 하는 인건비며 결제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줄줄이 밀려오는 통에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회사가 크게 휘청였던 적이 없었는데 매일같이 거래했던 회사들이 도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러다가 우리 회사도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분위기도 흉흉하고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아빠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긴 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나서주시면 상황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뭐가 얼마나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선 당장 급한 거래 대금은 해결한 상황인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아버지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다들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서요. 혹시 아버님께서 나서 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정말 힘들게 세우신 회사예요. 이렇게 부도 나서 없어지는 건 말도 안 돼요. 딸린 식구가 몇인데요. 이번 고비만 잘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주변에 아시는 의원님들이나 투자처라도 좀 알아봐 주시면 어떻게든. 그래도 시아버지께선 저희 아버지와 달리 마당발처럼 여기저기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늘 그런 것들을 과시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귀를 의심하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슨 웃겨 죽겠다는 표정으로 제가 고개 숙인 모습을 보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공이며 사며 그렇게 구분할 때는 언제고 막상 회사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왜 이제야 빌빌거리는 것 같은 네 시아버지라도 붙잡고 죽는 소리라도 해보고 싶어지냐? 내가 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회사 하나 성공시켜가지고는 회장 직함 좀 달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았나 보지? 그렇게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는 딸 팔아가지고 뭐 동냥이라도 해보려고? 너희 아버지가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부탁하면 내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마.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자격지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보게 되니 얼마나 추접스러운지요. 회사가 건재할 땐 저희 집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던 시아버지께서 이제 와서 그 더러운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를 붙잡으려고 남편이 따라 나왔고 전 울면서 남편의 뺨을 그대로 올려 붙였어요. 야, 너도 똑같아. 뭐? 우리 아버지 자존심이 어쩌고 어째? 우리 집이 지금 당장 어려워서 내가 밤에 잠도 못 자는 거 뻔히 알면서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회사인지 우리 집한테 어떤 곳인지 뻔히 알면서 내가 아버님한테 그런 소리 듣는데 너 옆에서 찍소리 하나 안 하더라? 이게 부부니? 이게 가족이야? 니네 식구들은 결혼하고 우리 집을 니네 집 발 밑에 두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아직 부도가 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 어렵게 생겼으면 막말로 장인어른이 직접 오셔서 부탁을 하시는 거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 자존심이 밥 먹여줘.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이려고 하자 잔뜩 쫄아 얼굴을 찡그리는 남편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짐을 챙기고 호텔방을 잡아 들어갔습니다. 차마 친정에는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시댁에서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쪽팔리고 아빠한테 이런 말을 전하기도 싫고요. 당장 회사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게 산더미 같았는데 또 야박하게도 내일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겐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최종적으로 부도 통보 예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부도 통보 예정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연락이 왔던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올게 왔다 싶더라고요. 저도 시아버지에게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마당에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부도 결정 났다며? 이미 소문 쫙 났던데 아주 벌벌 떨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쓸모없게 돼서 어쩌냐. 긴 말할 거 없이 이혼하거라. 그나마 볼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집구석이라 사돈 맺어놨는데 이제 그 돈까지 없으니 뭐 더 볼 게 있나?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이혼하려고요. 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멍청한 티는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졸부티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요. 이렇게 금 낮은 사람들이랑 저희 집안은 사돈 못 맺겠다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 중에도 주변에서 저런 집이랑 어떻게 사돈 맺고 사냐고 돈만 밝히는 노인네라고 그렇게 욕을 할 때도 아니겠지 버티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감사해요.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픈데 아픈 거 하나 줄여주셔서요.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다다 쏘아붙이는 저를 보고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띠용하는 얼굴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분명히 또 저 음침한 노인네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혼 통보를 하고 자존심을 긁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했을 거라는 걸 뻔히 눈치채셨거든요. 이왕 당할 거면 내가 먼저 한 대 치고 나오자 갈 때부터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부도 났다고 내팽개에 쳐질 시댁이라면 내가 먼저 내팽개쳐 버리자고요. 부모님이랑 이런 방구 상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꼴 당하고 온 걸 아신다면 분명히 잘한 선택이라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나름대로 그냥 속 시원하게 질러버렸던 거죠. 아, 그리고 지금부터 부동산이든 뭐든 재테크 좀 열심히 해두세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회사 운영하다가 분명 3년도 안 돼서 아들이 회사 말아먹을 게 뻔히 보이거든요. 노후 대비랍시고 아들 굳게 믿고 계신 것 같은데 노후 자금 안 까먹으려면 일찌감치 다른 데 투자라도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는데 이제 말할 가치도 없어서 더 안 하려고. 왜? 어제처럼 한 대 더 얻어맞고 질질 짜고 싶냐?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뭘 잘났다고 떽떽거려. 너 어디 가서 나랑 결혼했다는 소리 입도 뻥끗하지 마. 나도 너랑 잠깐이나마 결혼했다는 사실이 쪽팔리니까 알겠어? 그렇게 제가 먼저 속 시원하게 이혼 서류를 거의 딱이 갈기듯이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민 가방 하나 싸들고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택시 타고 오면서 펑펑 우느라 얼굴은 퉁퉁 부었지 손에는 큰 짐가방 들고 있지 꼴이 말이 아닌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지금 심란하실 텐데 괜히 저까지 속 뒤집는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을 드릴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얼른 사실대로 고백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제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몽땅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 도장 찍어주고 시원하게 왔어. 이미 밑바닥까지 본 사람이랑 나도 더 이상 살 부대끼면서 살 자신도 없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나 겨우 이혼녀 꼬리 달기 싫다고 내 가족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참아주면서 살 정도로 위인은 못 되나 봐요. 죄송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야 내 딸이지. 하나밖에 없는 내 딸.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식구 힘들 때 내친 벌은 이제부터 아빠가 책임지고 받게 할 테니까 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쯤 하면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랑 더 얽히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그런 쓰레기들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어쩌고요. 아빤 제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직 아빠가 너한테 회사 걱정하게 할 정도로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니라면서 회사도 가족도 다 아빠가 알아서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진 아빠의 그런 얘기가 마음을 다친 절 달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소리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수의 칼날이 시댁 식구들을 향하고 있었을지 모르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아빠는 일찌감치 해외 출장이 있다면서 새벽 일찍 집을 나갔어요. 지금 회사가 이렇게 쑥대밭인데 무슨 해외 출장이신가 싶었죠. 엄마에게 아빠가 무슨 일로 나가신 건지 물어도 아빠께서 옛날에 일하시던 분을 만나러 가셨다는 얘기만 하셨지 자세한 얘긴 엄마도 듣지 못하셨다고 말씀만 하셨고요. 그리고 이틀 후 출장에서 돌아오신 아빤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이제 다 됐다고, 이제 다 해결됐다는 말씀만 하시면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 쏟아지는 연락과 함께 잠에서 깨게 됐어요. 핸드폰을 보고 전 믿을 수 없어서 두 눈을 비비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싶어서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핸드폰에는 축하한다는 연락과 감사하다는 직원들의 연락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어리둥절한 채로 거실로 나가보니까 부모님께선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인터넷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해외 투자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는 얘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가 예전에 아빠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 회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연락이 왔더구나.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아빠한테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다고 방법을 찾아봐 주겠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우리 회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표를 설득한 모양이야. 회사도 괜찮고 안정적이니까 이쪽에다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네 얘기 듣고 아빠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그쪽 회사 대표 만나러 출장을 갔다 왔던 거였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말도 못하고 갔던 건데 투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해외 쪽 건설 사업도 내후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서 부도 걱정은 이제 없어. 다 해결된 거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아빠의 까칠한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생고생을 하면서 세워왔던 회사, 누구보다 직원들을 지키고 싶어 하셨던 아빠의 노력을 알아주셨던 사람들이 아빠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자기 일처럼 해결을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히 움직여 주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빠 말대로 힘들 때 곁에 있었던 벗들은 서로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감동에 젖어 있는 순간 누군간 다급하게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 이른 아침에 누구인가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난색을 표하면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누군지 확인하니까 왜 아니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었습니다. 하여튼 소식 하나는 엄청나게 빠르구나 싶었죠. 어쩔까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엄마에게 아빠가 문을 열어주라고 고갯짓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회사 소식 들었습니다. 얼마나 같이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세아가 걱정 때문에 밤새 한잠도 못 잤는데 잘 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니 거지 같은 집이랑은 사돈 못 맺는다고 목에 핏대 세워가던 양반이 회사 살아났다는 소식 듣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뛰어온 거 보니까 급하시긴 많이 급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그쪽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무식하게 일만 하는 사람이라 다른 건 몰라도 앞뒤가 다른 사람이랑 절대 같이 일 못합니다. 우리 회사 다시 일으켜 세워도 그쪽 회사랑은 이제 앞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세요. 이젠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얽힐 일 없겠네요. 더 할 말 남으셨습니까? 아이고 사돈,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언을 했어요.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평생 제 실수 잊지 않고 충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생각하셔야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진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 시아버지의 멱살을 그대로 질질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내쫓아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지만 저희 세 식구 모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회사에도 저한테도 크나큰 위기가 있은 이후로 딱 6개월이 지났네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설마 거기서 그렇게 멱살 잡고 끌어내고 끝내버린 거 아니냐고요? 설마요. 하나밖에 없는 딸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을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두고 보고 놔두셨을 리가 없죠. 아버지가 회사에 복귀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댁 쪽과 했던 모든 거래들을 다 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업체였던 저희 쪽에서 시댁이랑 손을 놔버렸다. 이혼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저희 쪽과 일을 진행하려는 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거래를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는 그 사이에서 어떠한 종용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졸지에 거래처들이 뚝 끊겨버린 시댁은 대금 납부 기간을 맞추기 위해 헐값에 자재를 넘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큰 손해까지 봐가면서 해외 쪽에다가 물건들을 넘기면서 회사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혼은 둘째치고 이젠 그쪽에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 듣고 있으려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화당. 만약 그 고생을 시댁에서 함께 나누어 주었다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어떤 끈끈한 가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을 비웃는 사람들이 그 불행을 그대로 뒤집어 썼으니까 그것보다 더한 권선징악이 있을까 싶어요. 저희 가족은 잠깐의 불행일 줄 알았던 사건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더 끈끈한 사이인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아빠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사람들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요. 혹시라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둘러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그 잡은 손을 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충고드리면서 제 속 시원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계절 중에 겨울을 가장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출장 건 때문에 요즘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 몸이 피곤하네요. 그래도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듣는 사연 채널 덕분에 심심찮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동창회에 나가시는 편인가요? 전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동창회에 나간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악연을 만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덕분에 지금도 동창회 가면 그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얼마 전에 평소처럼 출장을 가며 사연을 듣다 저도 모르게 그 기억이 떠올라서 한번 적어보게 됐는데요. 필력은 훌륭하지 않지만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적어봅니다. 우선 전 처음부터 사업을 운영하거나 할 생각도 없었고요. 저희 시아버지 쪽 회사를 살리기 위해 관여하다 보니 어쩌다 제 회사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전엔 정말 숱한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들 혹시 제 나이 동년배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땐 가난하고 다들 살림이 고단했잖아요. 저희 친정은 그중에서도 유독 퍽퍽하고 힘든 시기를 어렵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택시 운전수셨고요. 어머니께선 몸이 아프셔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줄줄이 4명의 자식들이 있었죠. 그러니 아버지 수입만으로는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장남인 큰 오빠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공부 대신 일을 선택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책임감 많은 큰 오빠조차 허덕일 정도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를 맞아 빚더미에 오르시면서부턴 더더욱 심해졌죠.
그게 제가 식모살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다른 집 식모로 가 일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에겐 참 서럽고 힘든 세월이었죠. 남의 집 살이를 한다는 건 정말이지 매일매일이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혹시라도 뭘 잘못하면 혼이 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울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어쩌면 좋으니 너희 아버지가 글쎄.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제 우리 다 망했어.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친한분의 투자 정보를 믿고 그동안 알뜰히 모은 돈을 넣으셨는데 그게 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정 어머니가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다급히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더군요. 엄마, 지금요? 미주야, 얼른 짐 싸라. 얼른. 어디 가는데요? 그냥 할머니네 놀러 가는 거야. 저흰 그게 야반도주라는 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놀러 가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가야 했죠. 그리고 도착한 집인 친할머니 댁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친할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 어린 저희들을 돌보시곤 했는데 저희 형제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중 유독 절 싫어하셨고요. 계집애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시면서요. 아이고, 계집애가 뭘 저리 밥을 많이 먹니? 뭐가 되려고. 입이 이렇게나 많은데 네 남동생 양보할 생각은 않고 말이야. 어린 나이에 쌀을 씻고 바닥 청소를 하고 그렇게 눈치 보며 지내면서도 할머니는 밥을 많이 먹는 절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밤중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 미주는 어디 보내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유, 어차피 남자도 아니고 시집가면 쓸모도 없을 텐데. 이대로 있다간 나도 니들도 모두 굶어 죽겠어. 얼른 보내버리자. 할머니가 말을 하는 대상이 엄마라는 건 그 다음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어딘가에 일을 하러 보내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허나 할머니는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하고 있었고 엄마 역시 점점 할머니 말에 수긍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 전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그저 벌벌 떨며 차디찬 이불 속에서 바싹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근데 다음날 엄마가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듣고 싶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미주야, 너 거기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여기랑 다르게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 가라, 응? 엄마, 나 가기 싫어. 식모살이 하기 싫어. 나 학교 가고 싶어. 꼭 가야 돼? 미주야, 엄마 부탁이야. 여기선 할머니도 엄마도 널 책임질 수가 없어. 전 엄마의 다리를 붙들고 싫다고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엄만 결국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가야 집이 살 수 있다면서요. 엄마의 그 말에 전 더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죠. 눈물이 그렁해선 저를 어떻게든 보내시려는 엄마의 결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 어린 나이 서울의 어느 집으로 가게 됐고 그곳은 여관 사업을 하는 주인집이었어요. 그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희 집과는 달리 굉장히 잘 사는 집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죠. 처음엔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차가운 눈길로 할 일을 안내해 줄 뿐 말도 잘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약간 쎄한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일 잘하는 거 맞지? 나 소개받을 때 네가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한다고 해서 돈 주고 쓰기로 한 거야. 너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준 값 톡톡히 해야 된다. 사람은 다 제 값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며 알겠다고 하는 제게 주인집 아줌마는 더 차가운 눈길을 보내며 그날 할 일을 지시했어요. 일단 네 그 꼬지란 옷 벗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우리 집에서 그 거지 같은 행색은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다 끝나면 저녁밥 지어야 되니까 다른 식모 언니들한테 물어보면서 돕고. 알았니? 참고로 여긴 너만한 나이 우리 딸도 함께 살고 있으니까 거슬리게 행동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친정엄만 제게 그곳에 가면 따스하고 배부르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우선 주인집에서 일하면서 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셨고 게으름 피우는 아이한텐 절대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많은 전 한 번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한번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주인집 아줌마는 바로 손을 들어 제 뺨을 날리셨어요. 이 망할 년이 어디서 군뱅이처럼 행동하고 있어? 식모로 들어왔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다시 쫓겨나고 싶어? 아마 저희 집이 그 주인집에서 조금만 가까웠어도 전 어떻게든 도망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던 이상 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밥과 김치만이라도 먹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지내야 했죠. 그 어린 나이 아침에 일어나 연탄불에 밥을 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다른 식모들과 함께 빨래비누로 옷을 하나하나 빨고 물에 찬 기운 때문에 손끝이 벌게졌는데도 혹여나 깨끗하게 안 빨면 날아올 뺨 세례가 무서워 한겨울에도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빨래를 했던 것 같네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혹독했어요. 그 집 주인 아줌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깐깐하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는지 식모라고 해봤자 다 저처럼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한 명이라도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가차없이 내쫓거나 물리적인 가학행위를 하곤 했어요. 그 때문에 도망을 간 친구도 한 명 있었고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정순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어느 날 심한 감기에 걸려 그만 주인집 아저씨 생신상을 못 차리고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주인집 아줌마가 노하셔서는 손에 잡히는 쇠집게를 들고 정순이를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아줌마 살려주세요. 이년이 어디서 지랄을 떨고 있어? 너 같은 애들은 좀 마자에 정신을 차려. 너 똑바로 안 돼? 정순이는 살려고 계속해서 빌었지만 주인집 아줌마는 발로 정순이의 얼굴을 밟아가며 때렸습니다. 나중엔 제가 정순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제발 그만하라고 주인 아줌마의 발을 잡고 빌게까지 했어요. 집안에서 소리가 커지자 이웃집 아줌마들이 하나 둘씩 나와보셨고 그제서야 아줌마 구타를 멈출 수 있었지만 정순이는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컸는지 그 주인집을 밤중에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순이가 도망가자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집에 남아있는 저희에게로 돌아왔어요. 내들 정순이 그년처럼 집 홀라당 나가버리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해버릴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찾아내서 아주 살가죽을 홀라당 다 벗겨버릴 거다. 정순이 인연도 내가 더 밟아줬어야 하는데 아주 한이네 한이야. 그때 주인집 아줌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연해요. 그만큼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전 속으로 정순이가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길 바라면서도 내심 앞으로 주인집 아줌마가 얼마나 더 무섭게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제가 통쾌한 복수를 선물해준 인물이거든요. 당시 제가 두려워했던 건 주인집 아줌마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주인집의 실세이자 주인집 아줌마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외동딸 숙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인집 아줌마는 아들과 딸을 골고루 낳을 계획이었다고 했지만 숙자 이후론 더 이상 자식이 들어서지 않아 얻게 된 유일한 외동딸이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자랐겠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숙자는 매일매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으며 학교를 다녔고 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 실제로 숙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곤 했죠. 주인집 아줌마가 숙자에게만큼은 아가씨라고 부르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숙자는 이 여자아인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판박이었고 가끔은 아줌마보다 더 영악하고 모질게 사람을 괴롭혀댔어요. 앞전에 정순이가 쇠집게로 맞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이때 자기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정순이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른 것도 숙자였습니다. 엄마, 정순이 쟤 혼자만 일 안 하고 놀았다? 우리 아빠 생신상 안 차렸으니까 엄마가 가서 혼내줘. 주인집 아줌마는 그 말에 열이 확 올라서 정순이를 쥐잡듯 잡은 것이었어요. 숙자는 그렇게 주인집 아줌마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저희들을 감시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없도록 말이에요. 그 와중에 숙자는 저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저와 나이가 같아서이기도 했고 제가 주인집 아저씨에게 그나마 조금 예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빠의 사랑을 나눠 가지는 게 싫었는지 숙자는 저만 보면 어떻게든 더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조용히 절 부르더니 자기 학교 숙제를 떠넘기더라고요. 이거 다 해놔. 나 친구랑 놀다 올 거니까. 네? 이걸 어떻게 제가 해요? 전 공부라고는 모르는데.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모르면 거기 책 있잖아. 책 보고 하라고. 다행히 큰오빠에게 교육을 받아 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전 이미 어린 나이에 식모 들어와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어떻게 제가 숙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숙자에게 미움을 받을까 싶어 어떻게든 억지로 꾸역꾸역 숙제를 대신 해주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고 풀어보고 풀다 모르겠으면 또 책을 보고 그런 식으로 숙제를 대행을 했죠. 그 후로 숙자는 저에게 학교 숙제 같은 것들을 꾸준히 떠맡겼습니다. 전 일이 다 끝나고 남는 시간 쉬지도 못하고 숙자의 숙제를 대행해 줬죠. 물론 숙자는 단 한 번도 제게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한여 주제에 머리는 좀 돌아가나 보다 하며 절 비웃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숙제를 대신 해줬다는 걸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알게 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에 진심이었던 숙자네 아버진 숙자를 불러 크게 야단을 쳤고 저 역시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혼이 났어요. 너 숙자 학교에 보내줬더니 뭐하고 돌아치는 거야? 내가 너 공부 안 하고 싸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네가 해야 할 숙제를 미주한테 시켜. 너 그 정도로 모자란 놈이야? 주인집 아저씨는 한 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성격이었기에 숙자는 그의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궜어요. 그땐 저도 덩달아 무서워서 벌벌 속으로 떨고 있었죠. 그런데 숙자가 그냥 잘못한 일에 대해 혼나고 넘어갔으면 될 것을 갑자기 뭐가 억울하고 분했는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숙제를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숙제를 해주고 싶다고 졸라서 한마디로 제가 원해서 맡긴 것이라고요. 아빠 진짜예요. 나는 숙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글쎄 미주가 얘가 괜히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면서 책을 뺏어갔다니까요. 책을 뺏어가는데 내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아빠, 미주 얘 되게 욕심 많아요.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엄청 시샘하고 부러워했다니까요. 난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뭐? 이놈의 자식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그래, 오냐 알았다. 미주, 너가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숙자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전 사실대로 말했죠. 숙자가 시켰고 그걸 거절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요. 여기서 거짓말을 해봤자 상황만 더 안 좋아질 게 뻔했거든요. 역시나 주인집 아저씨는 더 화가 나셔선 얼굴색이 완연히 달라지셨고 숙자를 학교에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 먹이고 살면 뭐하냐. 계집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매일같이 놀러 다니게 바쁜데 됐다. 너 같은 애한텐 돈 들여 학교 보내줄 필요 없어. 숙장 그 말에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저씨는 결정을 물을 기미를 안 보이셨어요. 주인집 아주머니와 숙자가 함께 며칠을 싹싹 빌어서 다시 학교로 가게 됐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숙자가 절 어떤 밀고자로 생각한 것인지 그 후로부턴 저만 보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녀 주제, 내 똥이나 치워도 모자랄려니? 감히 네가 그딴 말을 해서 날 곤란하게 해? 너 때문에 아빠한테 뺨까지 맞았잖아. 아니야, 숙자야. 난 정말 말한 적 없어. 네 숙제 대신 해주고 있는 거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아빠가 알게 됐는데? 다 네가 한 짓이잖아. 나도 몰라. 그건 아무튼 난 아니야. 정말이야. 숙자는 끝끝내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 후로부턴 모든 일에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깨끗해진 빨래를 흙탕물에 집어 던져 버린다든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으면 그 뒤에 가서 다 차려진 음식에 침을 뱉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자고 있는 와중 일부러 제 귀에 이상한 벌레를 집어넣어 비명을 지르게 하기도 했어요. 정말 악질 같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주인집 아줌만 숙자의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번번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밥값 안 하는 것들은 내가 다 내쫓는다고 했어, 안 했어? 그게 아니고요. 숙자가. 어디서 내 딸 핑계를 들어? 우리 딸은 착한 애야. 아줌만 제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서 절 골방에 가두기도 했고요. 덕분에 전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골방에 갇혀선 며칠간 갇히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간신히 그려가며 그냥 이대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그때 그 집을 탈출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고 스스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린아이가 골방 속에 갇혀 생쌀과 물만 먹은 채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엾죠. 허나 숙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때는 숙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입니다. 이때 전 아주 기적 같은 제안을 받게 됐어요. 다른 누구보다 따스하게 저희들을 대해주었던 주인집 아저씨가 저를 학교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주인집 아저씨는 간간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제 머리가 비상하고 영특한 것 같다며 공부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저의 학비를 모두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고 식모 일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간을 내어 공부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숙자랑 집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살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저씨는 뭘 해도 기특하게 해내는 널 보면 우리 딸이 아직 너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 어쨌든 학비를 걱정하지 말고 편리하게 다녀라.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워도 배움에도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란다. 네, 알겠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 계기로 꿈에 그리던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죠. 중학교 과정을 밟지 못했지만 전 금방 공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말대로 제가 공부머리가 있었던 것인지 배운 건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 석찬 놀랍게도 상위권으로 가게 됐고 이에 학교 선생님들 모두 대단하다며 절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놀랐죠. 제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으니까요. 밥 짓고 빨래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했는데 시험을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바뀌는 석차 숫자에 모두가 놀랐어요. 주인집 아줌만 역시나 질투를 하셨고 왜 절 굳이 학교에 보내냐며 주인집 아저씨를 타박하셨죠. 자기 딸 숙자가 저에 비해 한창 뒤떨어져 있으니 불안했나 봅니다. 공부 잘한다는 선생까지 데려와 별수를 다 써보는 것 같았지만 전 계속해서 상승세였고 이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널 학교에 보내길 잘한 것 같구나. 장하다 미주야.
그리고 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건 주인집 아저씨뿐이었습니다. 전 아저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여라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학비를 꼭 갚아드리고 싶었거든요. 대학은 설사 가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제게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 미주야. 네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사람이 머리만 똑똑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오는 법이거든. 너도 그 용이 될 수 있다. 나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어떻게든 아등바등 집안 살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기까지 왔어. 너라고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네,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의 아저씨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아줌마 몰래 혹여나 대학에 가고 싶거든 자신이 학비를 주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말했던 그 대형 사건이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고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기 전까진 평생 이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숙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깨우는 거예요. 오밤중이라 주위가 조용했는데 숙자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숙자는 다짜고짜 제게 자기 엄마의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냐면서 난리를 쳤어요. 할머니의 유품이자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이게 없어졌다면서 말입니다. 난 몰라, 숙자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거짓말하고 있네. 엄마, 얘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다 봤어. 전에 네가 우리 엄마 다이아 반지 손가락에 껴보고 그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그거 탐내고 있는 거? 정말이야? 숙자 네가 봤어? 예, 너 내 반지 가져갔니? 가져갔으면 돌은 내놔 얼른. 게다가 주인집 아줌마는 이미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성을 모두 잃은 사람처럼 자기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라며 당장 도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인집 아저씨가 나중에 깨선 무슨 일이냐고 하자 숙자와 주인집 아줌마는 이미 절 도둑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니라고 더듬더듬 변명을 하자 아저씨는 절 믿어주시는 눈치였지만 제 물건들을 모두 뒤집어 봐야 한다는 주인집 아줌마 말엔 동의를 하셨죠. 그래, 알겠다. 미주야, 저기 우린 네가 안 가져갔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희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일단 그럼 저기 네 방 한 번만 보마. 괜찮지? 당신도 미주 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사과해야 돼. 그깟 반지가 뭐라고 이런 호들갑을 떠는 거야? 전 떳떳했기에 다 뒤져보라고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게 패착이고 실수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요. 잠시 후 숙자가 제 서랍장 쪽을 열더니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서랍장엔 제가 평소 쓰는 일기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기장이라고 해봤자 사실 굴러다니는 페이지들을 몇 개 주워 적은 것들이었고요. 이상했습니다. 엄마, 일기장 안에 껴있었어, 반지가. 숙자는 호들갑을 떨며 일기장 안에서 떨어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어보였죠. 순간 전 너무 놀라서 픽 주저앉을 뻔했고 곧바로 주인집 아줌마를 봤습니다. 주인집 아줌만 그걸 보다가 제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날렸어요. 너무 세게 맞은 탓에 전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몸이 휘청였고 급기야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주인집 아줌만 예전 정순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게도 똑같이 발길질을 하셨고 더 심한 욕을 해댔어요. 그리고 주인집 딸인 숙자가 옆에서 열심히 그걸 거들었고요. 어디 개가 주인을 물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줬더니만 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어디 내 물건을 훔쳐가? 이게 나한테 어떤 반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 은혜도 모르는 개는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닌데 우리가 실수했지 뭐. 얼른 제 짐 싸서 내보내자. 저런 건 두들겨 팰 가치도 없어. 주인집 아줌만 아저씨가 학교에 보내준 은혜도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괘씸하다면서 절 세게 짓밟고 주인집 아저씨도 여기엔 어떤 말을 덧붙이지 못하신 채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전 그냥 소, 돼지, 길 가는 개처럼 맞고 또 맞았어요. 나중에 너무 맞아 얼굴이 잔뜩 부어올랐고 피가 질질 흘렀는데 주인집 아줌만 그마저도 꼴 보기 싫다며 찬물을 가져다 제 얼굴에 뿌리더니 머리채를 잡아 절 대문 밖으로 내쫓으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아줌마 아저씨, 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아줌마 반지를 훔쳤겠어요. 저 그런 거 탐내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든 제가 아니라고 저 역시 해명하고 싶었나 봐요. 다른 게 아니라 절 믿어주신 주인집 아저씨에게만큼은 떳떳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숙자는 대문 밖에서 더 밀려나지 않고 계속 항변을 하는 제게 다가와서 세게 뺨을 올려 붙이더군요. 거지 새끼가 어디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야, 이 다이아몬드 반지 네 몸값보다 비싼 거야. 전 숙자가 일부러 벌인 짓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억울하고 분했지만 숙자는 끝까지 아주 뻔뻔한 얼굴로 웃어 보이며 절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전 제가 성심을 다해 일하던 곳에서 잔뜩 얻어맞은 채 쫓겨나게 됐고 그게 주인집에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이후 전 갈 곳이 딱히 없었기에 어디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친정의 품이 생각나 도망치듯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과연 엄마와 아빠가 날 반겨주실까 두려움은 있었지만 막상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나선 눈에 뵈는 거 없이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뛰쳐 들어갔죠. 저희 엄마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의 저를 보시곤 거의 기겁을 하셨습니다. 제 얼굴과 얼굴에 자리한 큰 상처 그리고 멍이 잔뜩 들어있는 몹쓸 몸 상태에 너무나 놀라신 거죠. 친정엄만 절 붙들고 한참을 우시며 모든 게 자기 죄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울지 마.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 친정엄마와 아버지 모두 저에게 죄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할머니 댁에 살면서 소름 끼치는 주인집의 기억도 조금씩 떠나보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한 가지 가슴속에 이루지 못한 꿈 내지 열망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학업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비록 다 마치지 못했지만 공부를 잘했던 가닥이 있었기에 전 엄마에게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고 대학 학비는 제가 벌어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허락 못 해줄 거 있니? 엄마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학비 보태줄게. 너무 감사하게도 친정엄만 제가 식모살이를 하며 얻은 얼굴의 상처가 가슴이 아팠는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셔서라도 학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가여운 절 조금 도운 것인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시골 땅을 남겨주셨기에 그 땅을 팔아 대학 학비를 보낼 수도 있었죠. 그렇게 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전 대학을 들어간 직후를 제 두 번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남편도 만났고 이후엔 결혼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여유롭게 공부를 한 사람이었는데요. 비록 저와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성격은 잘 맞았습니다. 제 얼굴의 흉터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학 내내 만남을 가져오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걱정했지만 시부모님도 무난한 성격이었고 저희 친정이 못 사는 걸 아시면서도 절 맏며느리로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참고로 동생 둘을 둔 장남이었는데 도련님들이 아직 다들 어려서 저와 남편이 도련님 용돈도 주고 어느 정도 보살펴주면서 함께 지내게 됐죠. 시댁에 합가히 지내는 삶이라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시부모님 모시느라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워낙에 힘든 생활을 했었기에 그저 가정이 주는 따스함과 그 든든한 울타리가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도련님들을 챙겨드리고 나중에 시부모님이 조금 아프셨을 때 보살펴드리는 것도 그리 아주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저에게 고마워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약간 문제가 생기시면서 시댁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졌는데요. 이 역시 저희 친정 아빠가 겪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에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친한 지인분에게 사기를 맞아 상당수의 돈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고향에서 동고동락한 중마고우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배신감에 정신이 말이 아니었고 그 여파 때문인지 기억력도 전과 같지 않게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전 이 가정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보아야 할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완전히 병원으로 알아눕게 되시면서 갑자기 어머님이 절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로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애기야, 네 아버님 하던 사업 말이다. 네가 물려받는 게 어떻겠니? 네? 아니, 남편도 아니고 제가요? 그래, 내 아들 내가 키워 잘 알지만 저놈은 사업할 배짱은 없는 녀석이다. 사업 머리도 그렇고 왜 옛말에 사업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지 않니? 난 그게 왠지 너 같구나. 네가 옛날부터 네 시아버지한테 이것저것 사업적으로 조언해줬던 것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먹히지 않았니? 이는 이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나도 선택을 해야 돼. 난 네가 우리 집 가업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아, 하지만 어머님, 전 집에서 살림만 했던 여자고 제가 아버님께 드렸던 조언은 정말 작은 것들이라서요. 가업을 이어나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도련님이 하시면 몰라도요. 아이고, 네 도련님들이나 네 남편이나 다 똑같아. 내 배에서 나온 놈들인데 내가 모를까? 그러지 말고 네 감을 믿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거기에 시어머니인 시아버지께서도 후계자로 절 점찍어 놓고 계셨다며 덧붙이셨습니다. 전 얼떨떨했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갑자기 사업이라니 뛰어든다 해도 잘 해낼진 미지수였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일을 털어놓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기분 나빠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 나도 아버지가 당신을 점찍어두고 있을 줄 알았지. 내심 속으론 알고 있었는데 당신 부담스러울까봐 말은 안 했어. 그래, 난 찬성이야. 당신이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 해줄게. 한번 해보자. 남편까지 찬성을 하고 도련님들도 적극적으로 제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얼떨떨했지만 이상하게 든든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라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겠지만 뒤에서 남편과 도련님들이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니까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님의 사업을 제가 물려받기로 하고 몇 년간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오랜 지인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무례한 부탁일 수 있지만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면서 며느리인 제가 가업을 이어받게 됐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아버님과 절친한 친구분들이라 들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셨던 분이고 지인분들이 힘들 때 선뜻 도움을 먼저 주셨던 분이라 다행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에 사업은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금줄이 트이니 그 다음부턴 쑥쑥 다시 성장의 기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란 사람 역시 사업에 적응해 나가며 제가 나름 회사 경영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때 전 아주 큰 결정을 내리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어? 갑자기? 아니, 잘 자리 잡았는데 또 무슨 사업을?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선택을 따라줬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사업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을 도련님에게 잠시 넘기고 전 꽃배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꽃을 배웠고 5년 넘게 전국을 돌며 가맹점을 모집했어요. 읍면 단위까지 돌면서 잘하는 꽃집이 어디냐고 물어물어 가게들을 찾아가 주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과 신뢰를 쌓아 안정된 사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 상품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천천히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점에 찍혔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참이 차올랐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정말 뜻깊은 축하의 박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보, 생각해보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애써준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내 동생들도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 당신이 수고해주지 않았다면 솔직히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천운이다, 천운. 제 생일날 도란도란 시댁 식구들과 모여 밥을 함께 하는데 갑자기 도련님들과 남편이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꺼내놓으며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 한켠이 정말 찡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아이가 제 인생에 다시 끼어든 거예요. 동창회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도 연말이라 여기저기 모임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상 전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기에 동창회에서 연락 올 일이 없는데 그 당시 절 좋게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아름아름 제 소식을 물어 저에게까지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미주야, 나 혜원이야. 기억나나? 아유, 우리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랬었잖아. 네가 내 수학 문제도 알려주고. 다름 아니고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소식 알려주더라고. 동창회에 한번 나오지 않을래? 아, 얼굴 보고 회포도 한번 풀고 싶다. 저에게 연락 온 친구 혜원이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지만 어렴풋이 기억에 났어요. 코가 동글동글하고 눈이 작은 친구였죠. 문자를 받자마자 전 무엇보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직도 날 기억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곧바로 수락하고 동창회에 갈 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혹시 마주치게 될 숙제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습니다. 만약 마주친다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떤 얼굴일지도 무척 궁금했고요. 전 이날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고 저 혼자 가게 됐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사의 차를 타고 동창회 장소에 도착한 순간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옛 친구들 얼굴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 속에 제가 기억하는 앳된 얼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 혜원아, 아, 나 미주야. 고마워 연락 줘서. 그나저나 너무 반갑다. 아, 이렇게 연락이 된 게 어디야. 죽기 전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함은 사라지고 차츰 옛날 시절 그 수줍고 풋풋하던 고등학교 시절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모두 그 시절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감회가 참 남달랐습니다. 어느새 다들 약간 술이 올라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몇 친구들은 운이 안 좋게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아파서 참석을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러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들의 소식을 알게 됐을 땐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더라고요. 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름이 많은 얼굴임에도 그걸 가리기 위해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안 어울리는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여자.
바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숙자였어요. 숙자가 들어오자 모두 약속한 듯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쩐지 반기지 않는 기색이었고요. 숙자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에게 한 번도 살갑게 군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보다 가난하고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으니 어떻게 보면 반기는 게 이상했죠. 저 역시 인간인지라 그때 일이 더럭 생각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미주야, 난 숙자까지 올 줄은 몰랐다. 숙자쟤 저번 동창회 이후로는 안 온다고 선언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대니?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작게 속삭이더군요. 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이상하리 많지 절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 턱 앉더라고요. 너 미주지? 반갑다. 이번에 네가 동창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나왔지 뭐니. 아니 근데 넌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우리 애들이 불러줘서 나온 거라며? 참, 우리 애들도 성격 좋네. 그나저나 잘 지내니? 네 얼굴 보니까 팔자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숙자는 절 보자마자 바로 시비부터 걸었어요.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유치하게 자기 할 말만 쏙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남편과 함께 못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남편과 이혼한 거냐는 둥, 남편이 별 볼 일 없이 창피해서 못 데려온 거냐는 둥, 지나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죠. 저 또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어린 시절 제게 했던 못된 짓은 싹 잊은 채로 숙자가 절 아직도 자기 집 식모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남편은 바빠서 같이 못 왔어, 사업차. 그리고 동창회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다가 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뭐 하는 짓이니? 애들도 다 불편해하잖아. 어머, 너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다 그래? 아니, 그나저나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나 네 소식 되게 궁금했거든. 뭐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일하니? 뭐? 아니 너 옛날에 우리 집 일 되게 잘해줬잖아. 네가 어린데도 요리 솜씨는 좋았는데 그거 잘 살려서 식당이나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숙잔 슬그머니 제가 식모였을 적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순식간에 제 표정도 서늘해졌고요. 어린 시절 손이 베일 만큼 찬 얼음물에 동동거리며 빨래를 하고 밥을 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늘 그것을 우습다는 듯 조소하며 바라봤던 숙자도 함께 말이죠. 저와 숙자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던 아이들은 슬슬 저희 쪽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이들은 제가 숙자네 집 식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숙자가 와서 자기 입으로 그것도 일부러 떠들어 제끼고 있으니 저를 불렀던 친구 한 명이 숙자에게 그만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숙자야, 너 왜 동창회 날까지 미주 괴롭히고 그러니? 고등학교 때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네가 일부러 미주 도시락 못 먹게 하려고 엎어버리고 칼로 옷 찢어버리고 그랬던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자숙해. 친구가 대신 나서 그렇게 말해주자 고마웠습니다. 근데 숙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그 영악하고 싸가지 없던 성격을 한치도 바꾸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얘. 우리 집 식모였어. 식모가 우리 아빠 덕분에 학교까지 다니고 호강을 누렸는데 나를 봐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얘 그때나 지금이나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잖아. 미주 넌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르지. 내가 왜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도와줬지 네가 날 도와줬니? 그리고 너야말로 그렇게 날 어린 시절 괴롭혀댔으면 오랜만에 만났다 하더라도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에 맞지. 어디 눈을 똑바로 들고 나한테 고마워해라 어쩌라 명령이야? 제가 반격할 줄 몰랐는지 숙자는 순간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해졌는데요. 그때 서빙하시는 분과 함께 숙자의 남편이 들어왔어요.
숙자의 남편을 보는 순간 이번엔 제가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숙자의 남편은 저희 남편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회사라 하면 제가 다시 일으킨 시아버지의 화장품 회사였죠. 잠깐 도련님에게 넘어갔다 남편이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남편의 비서였어요. 모를 수가 없는 얼굴이었죠. 숙자의 남편도 곧바로 제 얼굴을 알아보고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지만 제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자 일단 눈치껏 인사를 하고 난더군요. 여기서 굳이 숙자의 남편을 남편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숙자를 톡톡히 망신 줄 수는 있겠지만 똑같이 저급하게 굴고 싶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미 숙자 때문에 기분이 한 차례 망친 마당에 더 앉아있고 싶지 않아 가려고 했어요. 친구들도 받겠다. 숙자로 인해 아픈 기억을 들쑤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 얘들아, 내 다이아 반지 없어졌다. 어머, 어떡해? 그거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날 사준 건데 어떡하면 좋아? 마치 데자뷰 같았습니다. 숙자는 계속해서 자기 가방을 뒤지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화장실까지 다녀오고 식당 직원에게 찾아주지 않으면 식당을 뒤집어 엎겠다는 말도 안 되는 엄포까지 놨어요. 진상짓을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더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았던 전 친구들에게 그만 인사를 고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숙자가 갑자기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절 붙잡더라고요. 야, 이미주, 너 가방 쏟아봐. 뭐라고? 네 가방 말이야. 너 아까부터 자꾸 가방에 손이 가 있던데 거기 뭐 있는지 내가 좀 봐야겠어. 아, 뭐해? 얼른 가방 부어, 테이블에. 안 부으면 난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할 거니까 지금 바로 경찰서에 전화할 거야. 내가 경찰 쪽에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번에도 숙자는 절 도둑으로 몰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그때 기억이 샘솟으며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내 가방에 없으면 어떡할 건데? 너 내 가방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내 가방을 지금 검사하겠다는 건데? 야, 심증이 있으니까 뒤져보자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니? 너 아까부터 계속 내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흘끗흘끗 쳐다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역시 거지근성 어디 안 가는가 봐. 아, 됐고 얼른 가방 부어. 그 다이아 반지 찾아야 되겠으니까. 그때 순간 어린 시절 눈물나게 숙자 엄마에게 매타작을 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이 일어난 거죠. 숙자 남편이 저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숙자의 뺨을 내려친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동창의 친구들 포함해 모두가 놀라 눈을 껌뻑였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실례를 하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여기 우리 회사 회장님 사모님이야. 뭐? 누가 회장이라고? 아니 얘 우리 집 식모 미주 남편이? 이때서야 전 숙자를 제대로 참교육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숙자는 절 자기 집 식모로 깔보고 있었고 지금껏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도 반성이라곤 단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내가 사모님이네. 네 남편 회사 회장의 사모라고. 정신 차려. 너 나한테 도둑으로 누명 씨와 나 내쫓았을 때 너 때문에 네 엄마 때문에 난 얼굴에 큰 흉터 입었어. 사람들 수군거림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았다고. 제발 인간이라면 반성이라는 걸 좀 해라. 그러고 살면 너무 부끄럽지 않니? 전 그 정도 말만 남겨둔 채 기사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뒤 숙자의 남편은 숙자를 끌고 와 죄송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한참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숙자의 남편이 비소로서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설마 제 얼굴을 그리 만들었던 사람이 이토록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다며 놀라워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인연이네. 하지만 선처는 해주고 싶지가 않아. 당신이 원하면 난 비서고 뭐고 자르고 싶어.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죄값을 치를 사람은 따로 있지.
전 숙자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했기에 넘어갔습니다. 숙자도 이미 계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진 여실히 알았으니 그걸로 덮고 가기로 했죠. 때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예요. 오래전 기억이지만 꺼내어봐 좋았습니다. 쓰다 보니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고 연말 잘 보내세요.